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5월에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죠. 이번 달에는 우주과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술대회인 국제우주연구위원회 총회가 국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60개국의 우주과학자 3천여 명이 우리나라에서 모임을 갖는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주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인공위성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자동차 운행을 비롯해서 곳곳에 쓰임새가 많은데요. 인공위성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 시장에 뛰어든 분이 있습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상장 1호 기업인 컨텍의 이성희 대표인데요. 얼마 전에는 자체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인공위성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요? 인공위성 분야 전문가 컨텍의 이성희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컨텍의 이성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컨텍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희입니다. 네, 우주항공 분야의 대표분을 모셨어요. 사실 이 분야는 제가 또 문과 출신이고 좀 생소합니다. 이게 눈으로 사실 뭐 우주항공 이런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대표님의 회사가 인공위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성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신을 통해서 중계 역할을 하는 위성들.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월드컵을 하게 되면 안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그 위성 통신 위성을 통해서 이제 중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관측 위성입니다. 관측 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위성에 카메라를 이제 가지고 가거나 이제 레이더 장비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필요한 곳,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촬영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러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사람 손에서 이렇게 조금 처리가 되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한 큰 아마 뭐 구글이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큰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받기 위한 큰 접시형 안테나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접시형 안테나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또 우리가 요즘에 흔히 이제 뭐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게 되죠. 네, 사실 뭐 우주항공 분야를 모른다고 했지만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뭐 배달앱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게 네. 다 관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들 뭐 싹 다 우리 주변에 지구 주위에 있는 그 GPS 신호가 없으면 네. 사실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모든 사람의 위치가 지금 다 추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추적할 수 있죠. 네. 근데 말이죠. 이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 위에 무지 많이 떠 있죠.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관측을 할 때 보통 지구에서 우주를 나가는 어떤 특별한 물체들은 모든 것들을 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북미사령부에서 다 일일이 관측을 하고 있고 유로 컨설트라고 하는 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10,000개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그중에서 아마 한 5,000개 정도가 5,000개 조금 넘는 수가 미국의 스페이스X 이제 일론 머스크가 띄운 이제 위성들이고 5,000개를 네. 일론 머스크가 띄운 거예요? 네네.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뭐 64개씩 쏠 때도 있었고, 그 위성들 대부분이 지구 저궤도라고 하면 지구에서 고도 한 뭐 300에서 뭐 한 1,000km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위성들, 그 위성들을 그물망처럼 연결해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고요. 네. 그거 보통 저희가 이제 스타링크라고 부릅니다. 그 스타링크에서 사용되는 위성이 지금 한 5,000개가 넘을 거고요. 나머지 한 5,000여 개 정도가 이제 현재 존재해서 동작하고 있는 위성들. 그게 이제 각 나라에서 올린 국가 위성들부터 해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올린 위성들이 아마 한 5,0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10,000개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줄은 사실 몰랐고요. 네. 아니 인공위성 이 얘기는 뭐 몇십 년 전부터 듣기는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인공위성을 많이 쏘는 건지 이 인공위성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건지 그거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앞에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공위성을 올리고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인 목적으로서 사이언스 데이터를 이제 측정하는 것들. 네.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뭐 솔라윈드 라든지 그러니까 태양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구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이제 과학적인 용도로 위성에 센서를 달아서 측정하는 그런 과학 위성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많이 띄우는 거죠. 또는 이제 뭐 정지궤도라고 하면 이제 지구에서 36,000km 정도에 이제 올려서 지구 자전 속도와 똑같이 돌게 만듭니다. 그러면 위성에서 지구로 바라봤을 때는 꼭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지궤도라고 불러요. 한 면을 계속 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지궤도 통신 위성은 절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통신이 끊기지가 않게 되겠죠. 네. 그런데 저궤도에 띄우게 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얘가 이제 돌면서 나가는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평행을 이룰 수 있는 속도를 만듭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주위를 계속 돌게 되죠. 그런데 한 면을 계속 바라볼 수가 없고 이 면에서 돌다가 통신이 끊길 때쯤 다른 위성이 또 오고 다른 궤도면에서 그렇게 계속 커버링을 해주는 거죠. 이게 교대 근무하는 것처럼 그렇죠.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궤도의 위성 통신들은 위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요. 예, 대신에 저 36,000km 있는 위성보다 지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통신 속도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타임 딜레이가 시간 지연이 굉장히 적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궤도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곧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위성과 통신을 하면서 저희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미국의 AST 모바일 회사가 네.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그럼 뭐 기지국 안 통하고. 그렇죠. 그러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네. 뭐 이동통신 3사들이 있죠. 뭐 U+라든지 KT라든지 SKT 이런 지구국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이제 관측 위성. 네.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고객이 필요한 지역, 관심 지역을 찍게 되죠. 네. 해양에 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부산항까지 배가 어떤 경로로 오는지 중간에 이제 배가 어떤 조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지점에서 아마 침몰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네. 해양의 오염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적조나 녹조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북한 쪽으로 지나는 위성이 있을 때 북한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지 뭐 정찰 위성이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감시 정찰 위성인데 네. 지금 우리 국방부도 그걸 준비해서 올렸죠.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근데 그 10,000개나 되는 인공위성 중에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몇 개나 될까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 위성들을 국가에서 사실 제일 많이 갖고 있죠. 네.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아리랑 시리즈. 예. 이제 컴셋 뭐 이제 1은 이제 이미 수명을 다했고 컴셋 2라고 하는 아리랑 2호, 3호, 3A, 5호. 이제 앞으로 올라갈 6호, 7호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쏘아 올린 위성이 최근에 또 2개가 있고요. 또 기존에 운영하는 위성도 있고. 예전에 이제 한국통신공사 시절 지금은 이제 KT로 바뀌었죠. 네네. 그러면서 KT 내에 이제 자회사 중에 KT 세럴라이트에서 KT셋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무화 위성이라 해서 정지궤도에서 통신 서비스라는 위성 아마 4개, 5개 정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위성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위성도 있죠. 저희도 작년에 3월에 이제 위성을 올렸었고 네.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우주 기업들도 올렸기 때문에 아마 10개가 훨씬 넘죠, 이제.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나름 그래도 위성 부자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요 말이죠. 또 궁금한 게 인공위성이라는 게 그럼 다 주인이 각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아무나 쏠 수 있고 거기 인공위성에서 모은 데이터를 또 아무나 수집할 수 있고 그런 건가? 뭐 제약 같은 게 없나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쏘아 올리기 전에 네네. 이제 국제기구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타임에 내가 인공위성을 쏘겠다. 그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궤도에 정확하게 내가 고도 뭐 545 고도에 어느 정도 위치에 내가 얘를 쏘겠다. 그리고 거기서 쓰는 주파수는 어떤 주파수를 쓰겠다.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성을 올리기 전에 네. 국제기구로부터 저희가 이런 허락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3년 전부터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금 위성을 쏘고 싶다고 해서 네. 지금 쏘고 싶다고 해도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쏘고자 하는 위치에 다른 위성과의 주파수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그 궤도가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최소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올라간 위성들은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성에 다 소유주가 있죠. 네. 만약에 뭐 컨택에서 올렸으면 컨택에서 그 위성 이름을 컨택셋 1, 오름셋 1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위성에 대한 주파수 정보도 알아야 되고요. 그 위성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의해 놓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변조 방식부터 뭐 쭉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신을 만약에 누군가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수신한 데이터를 이제 열어보려고 하면 데이터가 다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장치가 있군요. 예, 암호화가 되어 있고, 그 인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그 인크립션된 암호화 키를 가지고 풀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 세계에 12개 지상국을 두고 데이터 수신, 그러니까 데이터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네. 고객이 이 암호화된 암호화 정보를 주지 않거나 위성의 어떤 상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저희가 그 위성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위성에서 쏜, 그 위탁을 받은 위성에서 쏜 데이터를 받아서 전달해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그 계약을 위성 쏘기 전부터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위성에서 계약 콜이 들어오면 당신들 기본적인 위성에 대한 정보를 받죠. 주파수 정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 위성의 궤적 정보를 가지고 위성을 추적을 하고 데이터를 수신한 다음에, 만약에 고객이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컨택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만 던져주지 말고 처리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만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가공해서 제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있군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 영상 처리팀이 영상 처리까지 해서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진 나오는 거 있죠. 네. 예, 그런 데이터까지를 고객 서버로 이어주게 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로우 데이터만 수신해 달라고 하면 로우 데이터만 수신해서 고객의 이제 데이터 서버로 넣어드리고, 만약에 처리까지 해 달라고 하면 처리까지 해드리고, 그다음에 만약 그거를 이제 분석, AI를 통해서 분석까지 해달라면 분석까지 해드리는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다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사실 수신하는 것도 어떤 장비나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도 그렇죠. 또 상당한 또 기술력이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걸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컨택이라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다 한다고 보십니다. 수신, 처리, 활용, 그리고 고객이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위성 운영까지 해주는. 보통 우리가 우주 사업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그 다운스트림 영역에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해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사실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도 나도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보통 이제
B2G, B2B 형태로 많이 쓰여있죠. 그러니까 보통 네. 정부에서 많이 쓰고 B2G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쪽. 정부. 네, 정부. 그다음에 네. B2B면 일반적인 기업들. 회사들. 네. 네. 사실 일반 고객들 뭐 B2C 형태 일반적인 커스터머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거나 물건을 사는 고객들이 위성 영상을 쓸 일은 사실 거의 없죠. 네.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도 위성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네. 아트라든지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위성 영상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 찾기 이제 물리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그림을 이제 위성 영상을 모티베이션해서 네. 본인이 살고 있었던 옛날 거주지나 추억이 있는 곳을 좀 그림을 그린다든지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반인들도 좀 손쉽게 어떤 우주 산업에 그리고 우주 산업 인더스트리에서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업의 아이디도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개인들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뭐 전체적인 뭐 자연재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관계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 이성희 대표님도 인공위성을 띄우셨다고요. 네. 저희가 3월 7일 날 이제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위성은 사실은 크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16U 사이즈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10cm by 10cm by 10cm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것들을 보통 원 유닛 사이즈 우리 큐브 있죠. 네, 큐브. 네. 지금 이제 정육면체인데 큐브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10cm짜리 그걸 보통 원유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것 그게 이제 16유 사이즈면 곱하기 16 정도 되겠죠. 16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 정도 사이즈 위성을 이제 올렸고 거기에 이제 관측 카메라를 달아서 저희 이제 위성 영상을 해상도 1m 정도 되는 위성 영상을 이제 획득을 하고 있죠. 예. 네. 근데 이름을 보니까 오름셋이라고 지으셨어요. 네, 오름셋입니다. 네. 예. 오름셋 발사하기까지 또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다운스트림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체 위성을 한번 소유를 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왔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위성하고 저희 지상국 12개 지상국에 대한 이런 공모전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오름 이제 날아 오르다 이제 오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지어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상국 이름은 저희 지상국 이름은 이음 있다라는 이음 지상국. 지상국은 이음이고 예, 위성은 오름이고. 네, 오름셋 1호, 2호, 3호 이렇게 올라가고요. 지상국 이름은 이제 이음 지상국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선정된 친구들 이제 2명과 그다음에 제복 군인 자녀들 그러니까 군인 자녀들 4명, 소방 공무원 자녀 3명, 그리고 경찰 공무원 3명, 자녀 3명에서 총 이제 10명에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벤트 행사에서 뽑혔던 학생들과 제복 자녀들 10명 정도를 10명인가 11명인가 그 정도를 데리고 저희 비용을 가지고 유럽에 있는 스페이스 센터와 저희 오름셋 발사장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발사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베르그 공군기지라고 뉴스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팰컨 9 로켓에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오름셋을 싣고 발사를 했었고요. 그 학생들과 같이 가서 우주에 대한 어떤 영감,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조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하고 그런 이제 제복 자녀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조금 사회에 이제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조금 느낄 수 있게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다녀와서 다 얘기하는 게 거의 200% 300% 만족했다더라고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겠죠. 네. 예, 아마 그 학생들의 미래에도 큰 태풍 같은 그런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속에서 예. 또 다른 나중에 우주공학자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3월에 써 올리셨다고 7일? 3월 7일에 네네. 써 올리셨으니까 지금 석 달 넘었는데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위성을 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IoT 기간이라서 이노비 테스트, 이제 궤도상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네. 그 동안에 이제 뭐 태양 전지판도 이제 잘 이제 작동해서 태양광에서 통해서 이제 배터리 차지도 잘 되고, 그다음에 추력기 상태, 그다음에 전체적인 모든 온보드 이제 위성에 있는 컴퓨터 동작 상태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예. 촬영도 좀 해서 영상이 잘 찍히는지 그걸 또 계속 뭐 이제 보통 우리가 검정과 보정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회사도 입사하면 석 달은 수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름셋 때 지금 수습 기간 막 네, 이제 맞습니다. 끝나는. 수습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오름셋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오름셋이 이제 관측 위성인데요. 네. 카메라가 달리는 관측 위성인데 저희 고객들이 필요한 지역에 이제 사진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우리 전 세계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컨택이 지상국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저희 이제 본사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쓰게 됩니다. 네네. 이 국내 우주항공 중소기업에서 인공위성을 직접 쏘아올린 사례가 우리 이 대표님 말고 또 있을까요? 지금 또 나라스페이스라는 데가 비슷한 시점에 이제 하나 올라갔고요. 네네. 그 회사는 조그만 위성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네. 위성만 만들고 위성 영상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또 한쪽으로는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요. 이게 너도 나도 다 쏘아 올리면 지금 10,000개가 떠 있다고 하는데 인공위성도 수명이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막 그게 다 떠다니면 그게 나중에는 막 우주 쓰레기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예. 또 국제 기구에서 좀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 지금 10,000개가 있지만 보통은 인공위성의 라이프타임 수명은 이제 연료에 이제 조금 이제 의존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연료보다는 우주가 극한 환경이다 보니까 전자제품이라든지 통신 모듈에 좀 많이 망가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3년 잡고 올리지만 뭐 5년, 6년, 7년까지 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연료가 충분히 남았음에도 더 빨리 수명이 이제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보통 우리가 이미 위성은 그 로켓에서 위성을 이렇게 놓을 때 보통 우리가 인젝션 한다고 하는데 주사 놓으면 인젝터라고 하듯이 네. 놓으면 그 관성에서 쭉 속도 맞춰 돌아가는데 지구의 중력 때문에 위성이 조금씩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네 위치에 올라가라고 지상에서 이제 명령을 줘서 추력기를 써서 다시 본 위치로 조금 올립니다. 예, 이렇게 올리는데 그럴 때 이제 연료가 조금씩 소모가 되죠. 네. 또 다른 어떤 우주 쓰레기, 보통 그걸 저희는 데브리스라고 하는데 우주 쓰레기가 와서 충돌할 경우에 또 회피도 해야 되거든요. 예. 고도를 낮추거나 올리거나 그때 또 추력기를 통해서 연료를 쓰기도 하고. 그냥 궤도에만 있을 때는 원래 연료를 안 쓰는군요. 궤도만 있을 때는 이제 거의 연료 쓸 일이 별로 없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돌다가 얘가 이제 라이프타임 다 돼서 죽으면 거의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얘를 그라운드 쪽에서 명령을 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구 중력에서 조금씩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와서 완전히 불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짧게 30년에서 50년 정도 걸려요. 내려와서 없어지는 데까지. 아이고, 그러니까 예. 대기권에 닿으면 이제 거기서 타버리는 타버리니까. 거죠. 예. 근데 그까지 내려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위성을 계속 올리면 계속적으로 그런 위성들이 이제 라이프타임이 끝난 위성들, 이제 죽은 위성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공간 확보한 채로. 네. 또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유럽 이제 우주국 ESA라고 하는 유로 스페이스 에이전시 쪽에서는 앞으로 올라가는 위성들은 이제 디오빗, 위성의 라이프타임이 다 끝날 때쯤에 그 속도를 줄여서 속도로 해서 초당 7.9km/s로 돌고 있는 위성들의 속도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을 오빗, 현재 돌고 있는 궤도상에서
데비에이션 시켜주는데 그걸 보통 DOB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려워져요 지금 네. 점점.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네. 속도가 8km 돌던 것들이 1km, 2km 속도로 줄어들면 네. 지구 중력에 의해서 빨리 떨어집니다. 아 속도가 주면 빨리 그렇죠,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넘기를 이렇게 원을 만들고 돌리면 일정 예. 속도면 계속 돌잖아요. 네. 그러다 내가 속도를 좀 놓치면 줄넘기가 서서히 다운으로 내려오듯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속도가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속도 때문에 빨리 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떨어져서 빨리 연소될 수 그렇죠. 있도록 네, 도와주는. 그런 장비를 달게 합니다. 또 그런 쓰레기를 네. 줍는 위성을 또 올립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인데요. 2015년에 이제 컨택을 창업을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네요. 네. 어떻습니까? 기업도 많이 키우신 것 같고 우주항공 분야의 지금 성장세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커가는 데 있어서 최근 한 뭐 6, 7년 사이에 이제 좀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보다 훨씬 좀 전에 좀 그러니까 붐업이 좀 됐었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청도 만들어졌고 많은 이제 투자사들이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이제 투자사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그게 향후에 그 자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산업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작은 스타트업들 다 합치면 아마 100개 가까이 될 거고 일본도 그거보다 좀 더 많을 거고요. 예.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우주에서 사용하는 뭐 추력기라든지 이렇게 엔진 같은 걸 만드는 회사부터 해서 그 안에 있는 밸브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판 만드는 회사, 네. 그다음에 광학 카메라 만드는 굉장히 다 그 각 분야별로 우주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 수준까지 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 기술적인 수준은 이제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어떤 산업적인 비교를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우주 시장은 전 세계 우주 시장의 1%가 안 됩니다. 한 0.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망스러운데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537조 정도가 우주 시장이었고 올해는 아마 뭐 600조가 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1%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자체 발사장에서 위성을 쌓아 올린 7대 강국이지만 네. 민간 능력에서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거든요. 예. 어떤 시장 규모 입장에서는 그걸 세계 10위권 안에 뭐 아니면 그 안으로 더 엮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마중물을 붓겠다고 했고 네. 전체 우주 시장의 10%의 마켓까지를 포지셔닝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10배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예.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이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또 어떻게 키우셨는지 자세한 얘기까지 들을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내 1호 우주 스타트업 컨택의 이성희 대표였습니다.